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키워낸 경기 침체 가능성은 대륙을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데요. 집중진단에서 IMF의 전망을 토대로 세계 경제에 올리는 위기 경보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전망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유신익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계 경제 전망 아직은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 IMF가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보도가 조금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전망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유신익 박사님 어떻습니까? IMF 경제 전망치 내년이 지금 다 안 좋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안 좋게 전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수치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내년도를 0.2% 정도 전체적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률은 이제 내년도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올해를 좀 낮췄습니다. 이제 이미 경기 침체가 투자 사이드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이제 3.1% 정도니까 괜찮은 편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 수지가 올해 남유럽을 중심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근데 다만 내년도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 공급이나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중단에 대한 그 리스크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의 리스크를 제조업이 떠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0.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지역별로 뭐 좋은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기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IMF 보고서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다루었던 지정학 그리고 경제 자체의 문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리스크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모두 다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보면 사실 전체적인 기조가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요인보다도 하방을 어느 정도에서 지켜줄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이 더 가미가 된 분석이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주원 박사님, 이 정도면 초대형 복합 위기, 가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정도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3%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2.7%잖아요. 근데 네. 퍼펙트 스톰은 아니죠. 그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비교적 괜찮은 건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8.8%. 그러니까 7월 전망치 대비 플러스 0.5%포인트를 올렸고, 내년에는 이제 6.5%, 7월 전망치 대비 0.8%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로는 나쁘진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면 상당히 세계 경제가 고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IMF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높였다는 건 그만큼 이제 미 연준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이렇게 높으니 니네 정책이 옳다, 가지고 가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뭐랄까 정치적인 그런 시그널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축의 고삐를 지금 조여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거를 조금 지지하는 그런 맞습니다. 정책 제안이었네요. 그런데 IMF 어제 보니까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세계 경제 한 3분의 1 정도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침체를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정도면 주로 어느 지역이 이렇게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걸로 본 건가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신흥국 쪽에 대한 부채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 쪽의 성장률이 더 다운그레이드가 좀 클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했고,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시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4, 내년도 1.1이고 신흥국 같은 경우 3.7, 3.7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인을 살펴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0%. 그래서 당장 이쪽에서 선진국 쪽에서 긴축의 고삐가 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재정 지출이나 재정 지원도 사실은 그 전과 다르게는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선진국에 대한 어떤 내수 경제를 좀 방어하기에는 제한이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 지금 그러면 신흥국은 왜 그나마 조금 수치 내려간 숫자 정도가 좀 덜 했을까라고 보시면 예. 사실은 이제 중국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장률이 완만하게 조금 올라가는, 이제 3.7 정도에서 4.4로 조금 소폭이라도 올라가는 흐름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인플레가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흐름에서 올해 말과 이제 내년 초가 상당히 좀 리스키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패턴상 보면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나 이제 수요가 악화되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네. 인플레도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피크 아웃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다 가미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역이나 뭐 대륙별로 보면 성장률만으로 보면 유럽이 좀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낮아지는 걸로 지금 나왔네요. 내년에 0.5%면. 예. 이게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제 가스 공급 차단. 뭐 그리고 유로존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떨어뜨린 게 아마 독일, 예, 독일이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0.3%. 아, 마이너스로 간다. 다른 나라도 많이 떨어뜨렸지만 예. 그 영향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IMF 전망 보고서 뒤쪽에 보면 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한 2023년, 4년까지. 석유는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원유는 떨어질 예. 거다. 근데 가스는 안 떨어지는 걸로 아, 더 올라가진 저녁 않지만, 그대로. 예. 그 말은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장난을 칠 거다 분명히. 네. 가스 공급을 뭐 풀었다가 조였다. 뭐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유럽 지역이 좀 타격을 받을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유럽 쪽,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도 사실 이제 유럽 쪽이 가장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신흥국 쪽은 성장률을 많이 안 떨어뜨렸는데 예. 좀 모순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순 그러니까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선진국 수요가 주는데 예. 신흥국들이 이제 선진국에 대한 뭐 수출, 뭐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신흥국 시장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미 연준이 저렇게 긴축적으로 달러화를 해소하고 있는데 신흥국 쪽에서 그렇게 문제가 안 터질 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신흥국은 괜찮네, 선진국은 나쁘네, 그래요? 이렇게 IMF가 전망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현상, 선진국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신흥국의 영향을 받을 텐데 성장률 하향 조정 폭망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신흥국이 겪을 위기와 위기는 어느 정도, 지금 뭘 가장 우려한 겁니까, IMF는? IMF에서 기조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조정들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예. 만약에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중국으로 국한을 해본다면,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비드,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이제 도시별 봉쇄 정책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성장률을 그들이 목표로 하는 about 5% 정도는 좀 예. 이루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중국 관련해서 내수 관련된 이제 그 시진핑 3기의 내수 정책들을 좀 시연하고자는 하지만 네. 부동산 관련되는 이제 시장의 약세,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구조조정 리스크들이 계속 가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제 그렇게 봄과 동시에 이제 다른 여타 신흥국에서는 예.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달러로 평가되는 이제 부채액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고, 달러 빚의 문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실질 금리가 그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 압박 때문에 소득에 대한 압박도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득 여력의 압박과 동시에 이런 부채 리스크들이 더 커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이제 소비나 내수의 경제의 침체 경로도 더 열려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을 가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하여튼 달러 빚을 가진 신흥국들, 달러 값이 오르니까
빚이 늘어나는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앞두고 있네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4.4%, 올해는 3.2%로 예상했으니까 숫자만으로 보면 조금 오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봤을 때 대륙별로 볼 때 이 중국의 경기 둔화도 심각하게 규정하면서 성장률은 조금 올해보다 오르잖아요. 뭐 의미 있는 걸로 보십니까? 여기에 이제 착시 현상이 좀 있는데 올해 이제 중국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한 보면 분기당 전년 동기 대비 한 4%대 5% 초반 요랬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가 0.4%가 나왔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마 그 도시 봉쇄 효과 뭐 그런 영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반등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연간 성장률을 좀 많이 잡아먹었고 그런 효과가 내년에 없다면 또 올해 같은 도시 봉쇄만 없다면 한 4%대 성장률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지금 아무도 그거가 유효한지 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상황이 뭐 한 분기 정도만 더 벌어지면 IMF가 전망한 4%대에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좀 비경제적인 요인이고 IMF는 경제 예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전염병에 관한 이런 거는 그냥 중립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4%대를 유지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뭐 재정위기 때도 그랬지만 중국 정부가 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긴 내놔요. 그게 뭐 SOC건 뭐 건축 경기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이번에도 나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전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뭔가 이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금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한 이제 연착륙 혹은 경착륙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 투자 사이드, 그러니까 건설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헝다그룹이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제 주거 건설이라든지 많은 토지 이제 그 재개발들을 해왔었는데 이걸 갖다 헝다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끼웠기 때문에 차입 경제를 갖다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차입한 것을 갖다가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계속 받게 됐었고 동시에 덩달아서 이 관련되는 이제 주거 상품들, 그러니까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헝다그룹이 지었던 주택을 갖다가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이제 회사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모기지를 이제 새롭게 이제 대출을 드는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연쇄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입장이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완벽히 이제 중국 시진핑이 3기 집권을 안정적으로 이제 구도를 형성하기 전까지 이제 그 금리도 이제 소폭 이제 인하를 하고 경기 부양책도 3천억 이하이면 과거 대비 이제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씩 유동성 그리고 금리 그리고 뭐 담보대출 보완 정책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조금씩 내줬는데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그동안의 행태로 봤을 때 기대하는 것은 시진핑의 3기 집권 체제가 완전히 많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체제가 완전히 굳건해지면 그 후에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3기가 확고하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내년도에 초반까지는 힘들다가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는 연착륙했다가 슬로우다운 이후에 조금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대감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도 역시 사실 중국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게 그 공동부유라는 정책이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부분들 소비자들을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도록 육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업을 갖다가 많이 낮춰줬던 이런 빅테크 회사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구조를 재편하는 동안에는 내수의 성장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시진핑 3기 더 중요해질 공동부유, 모두 함께 살자는 공동부유가 빅테크 기업들을 조금 억누르는 그 내수의 마이너스 효과를 좀 걱정하시는데 뭐 사실 중국만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중국 부진하면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습니다. IMF 우리 경제 성장률 내년 2%로 낮췄어요.
2000년대 들어서 뭐 2% 정도 이렇게 낮아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저도 그런 기억이 거의 예,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군요. 예. 근데 뭐 2%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서 잠재 성장률.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 한 2%대 초중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많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IMF가 전망을 해놨긴 했는데 예. 세계 경제가 내년에 그렇게 상당히 어렵고 물론 이제 중국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좀 높게 전망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 수출은 분명히 안 좋을 거고요. 이미 9월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대 예. 한 몇 달 전만 해도 10%대였거든요. 증가율이요. 네. 네. 확 낮아졌죠. 증가율이 확 둔화됐다는 그런 얘기죠. 추세라면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미 10월 1일에서 10일 속보치를 보면 예. 10일 동안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수출이. 월간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확률도 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 확률이 아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정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세계 경제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수출도 내려가거든요. 그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간다고 보면 일단 성장의 한 축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내수인데 내수가 살려면 특히 이제 경기 침체나 불안 국면에서 내수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려면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예, 정부가 금리 저금리 정책을 하는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그 사이클의 특징이 이제 그겁니다. 불황일 때는 저금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높은데 더 올리겠다는 네, 거죠. 어제 기준금리 3%로 올렸고요. 예, 그러면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이거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합 불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성장의 모든 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2%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이면 1%대도 우리가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혹시 내년 성장률 아직 어떻게 수정해서 뭐 발표? 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2%로 해놨는데요. 2.2 내년을 네. 좀 높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상황이 요새는 하도 급변하니까 좀 뭐 몇 달 후에 다시 수정을 하긴 할 텐데 예. 그 정도를 일단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수출 둔화가 불을 보듯 뻔하고 내수가 좋으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뭐 금리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의 영향이 기업, 빚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돈을 많이 빌린 개인들의 정말 큰 충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 추세라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명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M2도 이제 M2 증가율이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코비드 이전과 대비했을 때는 규모 면에서는 이제 높은 편이고 통화 증가율이 예, 네.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유동성의 전체 규모는 풀린 돈이 아직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30% 유동성이 늘어난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눈치라는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돈을 빌리는 가격이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진 상황은 아닌 겁니다. 소위 말해서 유동성 경색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나 이제 경제 담당자들도 뭐 이런 약간의 그 고비를 조금만 넘겨가서 인플레만 어느 정도 잡히면 다시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빨리 행보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입에 대한 구조를 이미 지난 코로나 때부터 금리가 낮을 때부터 줄여왔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 확보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다만 이제 기업 외에 이제 가계,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이제 어느 한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자산 쪽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뮤추얼 펀드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자산의 어떤 가격의 그 약화 요인들이 그 가계의 그 재무 구조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기업보다도 가계의 소득 여력은 상당히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그 민감성은 상당히 가계가 좀 더 절실하게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보다 가계의 충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정부는 이런 때 혹시 이제 은행에 계시니까 이 가계의 충격의 부담을 좀
줄이는 어떤 노력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가 좀 그런 가게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속 기관의 여부와 별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 충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들의 소비도덕 여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재정 지출 쪽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출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완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세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부분 다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정책들이 지난번 영국에서 감세한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IMF뿐만 아니라 이제 대외 기관들이 상당히 타이트닝,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역으로 이제 돈을 풀어서 내수를 어느 정도 떠받치려는 흐름은 이제 언밸런스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되는 어떤 숙제 과제인 상황이라서 좀 뭐 그런 예들을 생각한다면 좀 약간 어려운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충격이 클 때는 재정에서 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재정을 풀 때가 아니니까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0.5% 올렸고 미 연준 이제 11월 초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예. 지금 연준의 그에 앞서서 의사록, 지난번 회의 결과에 대한 의사록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9월 FOMC 회의 결과. 혹시 뭐 긴축의 속도가 조금 조정이 된다거나 뭐 그런 어떤 혹시 신호라 좀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까? 일부 그런 소송이 있긴 한데 좀 나오길 바랬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뭐 주구장창 올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을 자기네들 목표로 하는 데까지는 올리겠다.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경제가 뭐 죽을 쓰든 우리는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근데 뭐 그런 위험을 좀 고려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걔네들 목표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4.5까지는 올라갈 걸로 연말 연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4.5까지 같습니다. 올라가려면 이론상 어떻게 됩니까? 자이언트 빅스텝 이렇게 하면 4.5까지 가겠죠. 네, 11월에 0.75, 12월에 12월에 0.5. 그럼 경기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다, 너무하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준 의사록에 일부 연준 의원이 이런 뭐 제기를 했다는데 불확실한 경제와 금융 환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부작용을 언급해서 긴축 속도를 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긴축을 많이 하면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가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그 의사록에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 이미 많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신흥국들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자기들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말씀하신 거는 긴축 때문에 사실은 영국의 리스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금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지금 이러한 리스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리스크들에서 벗어나려면 각국도 인플레 대응 정책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알아서 금리 정책을 올릴 테니까 타국 당신들도 계속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패스는 계속 가겠다라는 것을 계속 선언한과 하겠다. 동시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리스크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근데 다만 원론적으로는 항상 붙일 수 있는 얘기죠. 그로 인해 리스크가 벌치면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건 이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 미국 경제가 본질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긴축 속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건데 이 속도에 대한 이견이 뭐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도 이제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너무 빨리 올린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면피성 발언이라고 할까? 달아놓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는데
물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물가부터 빨리 잡자. 이제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레이얼 브레이네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 긴축 통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국내외 상황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판단하겠다. 혹시 속도 조절은 그게 아닌가 하고 여쭤봤는데 두 분 전혀 그렇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너무 계속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빨리 밟다가 큰일 난다. 뭐 통화 정책의 시차 이런 걸 지적도 하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부분은 이제 양면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를 올려서 당장 인플레가 안 잡힐 거면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쪽은 당연히 완화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당연히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플레와 금리는 속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100m 달리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그 다음에 25pp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늦게 잡으면 나중에 50pp, 100pp를 올려도 못 잡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속도 조절, 이제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거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쪽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못 잡는데 그럼 더 빨리 올려서 더 세게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통화 정책의 연속성상으로 본다면 한번 이제 긴축 정책이 글로벌리하게 모두 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옛말에 이제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어떤 지속성과 신뢰성 그리고 강건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잡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통제하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틀어서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11월 연준 회의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다는데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곧 발표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네. 혹시 그 9월 소비자 물가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뭐 여러 시장에서 예측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6월 달이 가장 높았죠. 9.1%로 전년 동월 대비 높았고 7월에 8.5, 그다음에 8월에 8.3. 이번에는 한 8.0에서 8.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걸로. 예. 근데 만약에 그게 뭐 8.45 정도 나왔다. 이러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울트라 스텝 얘기도 할 것 같고. 울트라라 그러면 1%포인트 올리는 네. 거. 어유. 네. 그러니까 연준이 뭐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약발이 없네? 그럼 더 올려야지. 뭐 이런 시각인지 연준에 또 팽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7%대가 나왔다. 요러면 이제 앞에 수석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그 사족 같은 뭐 상황을 보고 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도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7%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8%대 초반, 그 정도가 초반. 아마 유력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9월 소비자 물가가 8% 초반이 된다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 11월 연준 밟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4%가 되고 우리는 3%니까 한 1%포인트로 또 벌어지잖아요. 11월 초 되면. 지금 걱정하는 게 환율,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조금 안정 추세를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다시 연준이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 원달러 환율 상단이 훨씬 더 높아질까요? 어떻게 환율 전망하세요? 사실은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인플레가 8%라는 것에 대한 충격들이 계속 있었고 예.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페드가 설정했던 점도표상의 금리를 상당히 높게 잡았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3% 이전 수준에서 2% 초반 수준에서 그때는 이제 2% 금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런데 점점 점도표가 높아지면서 3% 갔는데 또 이제 4%, 4.5까지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인플레 8%라는 게 충격이기도 하고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강세가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원달러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빨랐었다. 근데 지금은 점도표상 지난번 점도표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사실 올해 연말에 그 페드의 기준금리는 4.5인 것을 다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CPI가 발표돼서 만약에 뭐 8.1인데 지금 뭐 숫자 자체가 8.5 이상, 9%뭐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연말 4.5가 아니겠구나.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충격이 오겠지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칫한다고 한다면, 멈칫은 아니죠. 높은 수준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수치가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현재의 달러 강세가 그렇게 또 더 강화되기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기는 좀 또 힘든 구간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금리 인상의 혹은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의 어떤 중반기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네. 물론 이제 고점은 내년도 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 폭이나 속도는 조금 지금부터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 뭐 그렇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IMF 전망한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그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